안녕하세요. 예, 말문제사법 오늘 5강이죠. 페이지는 3-36페이지에 챕터 3 영세율과 면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세율과 면세는 과거에 말문제 위주로만 출제가 됐던 챕터고요. 이게 그렇게 내용이 많거나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 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36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림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영세율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영세율 말 그대로 영의 세율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우리 첫날부터 가운데 껴있는 이마트는 오리온한테서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오지만 실제로 현금 결제는 2,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이게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팔릴 때 1,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3,000원짜리를 팔지만 실제로 현금 결제는 3,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3,3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경우 이 소비자가 막 러시아에 있다고 쳐요. 러시아. 아시겠지만 초코파이가 따뜻한 나라보다는 추운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대요. 그 열량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되면 이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의해서 영해세율로 나가게 됩니다. 영해세율. 가운데 낀 이마트는 갑자기 손해를 보게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운데 낀 사람은 300원 받아와서 200원 떼었으니까 100원 정도만 부가세를 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300원을 못 받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떼인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상당히 우대해주고 예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부터 수출 역군이야말로 상당히 국가 역군이니까 당연히 200원은 마이너스 200원은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환급 받아가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가운데 낀 사람은 이론의 이익도 손해도 없어야 하는 게 부가세에 대올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비해서 영세율은요. 여기에 비해서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군요. 면세는 아주 유사합니다. 가운데 껴있는 이마트가 오리온으로부터 초코파이를 사옵니다.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오죠. 그리고 현금 결제는 2,000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원을 결제합니다. 자, 최종 소비자한테 요걸 팔 때 1,000원의 이윤을 붙여가지고 3,000원에 파는데요. 부가세를 실제로 얼마 받아온다고요? 3,000원에 원래 300원을 받아와야 하는데, 갑자기 이 단계에서 면세 단계가 된다고 칠게요. 면세 단계. 갑자기 면세가 돼버리면, 면세는 언제나 여기도 역시나 매출세액이 없어요. 이게 0에 대한 소리인데, 다만 여기까지는 영세율하고 면세하고 똑같은데 면세의 가장 큰 단점이 200원을 환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200원에 환급을 전혀 안 해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가운데 낀 사람이 드디어 200원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가운데 낀 사람들은 손해나 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에라 모르겠다, 이거 못돌 받는 거 여기다 붙여버리자 라고 해서, 잘 들으세요. 면세일 때 이마트는 200원의 매출세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건 매출세액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매입세 불공제액을 그냥 갖다 얹어버리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매출세액도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우리 항상 배워왔잖아요. 면세에서는 매출세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면세니까. 말 그대로 면세니까. 자,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최종 소비자 가격이요.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각각 얼마와 얼마입니까? 영세율은 3,000원이면 사요. 3,000원. 근데 면세는 뜻밖의 3,000원에 부가세가 2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세율이 더욱 좋죠. 물론 우리가 해외 한번 나갈 때마다 반드시 면세점 쇼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면세가 더 좋은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 면세가 이 면세가 아닙니다. 이 면세는 부가세에서 존재하는 생필품 등을 면세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외국 나갈 때요,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쌀을 사서 나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면세는 수입할 때 관세라든지 부가세를 같이 면세해 준다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부가세에서 나오는 생필품 면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세점에서 면세와 이건 당연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면세보다는 오히려 영세율이 더 유리합니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한 가지 사소한 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영세율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죠. 왜 없는지 아시겠죠? 영세율은 뭐 할 때만 인정되니까, 수출할 때만 인정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러시아 가서 이 초코파이를 사면
영세율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비지구 과세원칙은 한마디로 뭐 하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입하자마자 어디에 있는 항구에 있는 즉 세관장에 있는 세관장 할아버지가 보세라든지 이런 끝에 있는 세관장 할아버지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러시아에 입각한 세율을 붙일 거니까 결론적으로 영세율은요. 배에서 얘가 선적돼가지고 공해상에서 뭐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공해상에 있을 때만 이론적으로 잠깐 존재하는 거지 영세율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그래서 영세율을 완전 면세제도라고 불러요. 완전 면세제도. 부가세가 하나도 안 붙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면세는 부분 면세제도죠. 부분 면세제도. 자, 얼마만 빠졌어요? 세금이. 얼마만 빠졌어요? 100원만 빠졌죠? 자, 이 100원은 어디서 빠진 겁니까? 앞에 단계까지 2,000원에 누적된 200원은 빠지지 않고요. 내가 면세 단계라고 했으니까 내 단계에서 2,000원에 사서 3,000원에 판 딱 내 단계의 이익 1,000원의 10%인 100원만 면세가 되니까 이 부가세 중에서 면세를 부분 면세라고 부르고 얘를 완전 면세라고 부릅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기인한다? 200원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데서 기인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자, 내용을 보면 36페이지에 가운데 표가 있는데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에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고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와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정 재화 용역. 매입세액 환급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매입세액 환급이 영세율은 보다시피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고 있는데 면세는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에 200원을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면세 정도 보시면 영세율은 완전 면세, 근데 여기에 비해서 면세는 부분 면세가 됩니다. 가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면세 적용 단계인 자신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세에 대해서만 면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부분 면세 제도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과세표준 및 세액인데 영세율은요 다 똑같아요. 일반 과세사업자가 다 똑같은데 다만 세율만 0일 뿐인 거죠. 내용을 보시면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영해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매출세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면세를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거래징수할 매출세액도 없으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 좀 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자도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의 재반 의무를 보시면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의무가 있다고 돼 있죠. 아니 이 사람은 세율만 0이라니까요. 모든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부가세법상 의무가 없다고 돼 있고요. 단 소위 협력 의무라고 부르고 있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대리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과세로 주고받으면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는 거고요. 면세로 주고받으면 뭐를 주고받죠? 세금이 안 붙으니까 그냥 계산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면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만 발급하게요? 계산서만 발급하게요? 계산서만 발급하죠? 근데 면세 사업자가 사올 때는 부가세가 붙게요? 안 붙게요? 야, 자, 면세 사업자가 사올 때는 부가세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내가 얘기를 몇 번 했지 지금 도대체? 그 거래에서 부가세가 붙는지는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오리온이 과세사업자라면 이 거래에는 부가세는 붙어 있을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면세사업자가 팔면 부가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면세사업자가 사올 때는 부가세 내고 사왔다, 안 내고 사왔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지만 주로 아마 부가세를 내고 사왔을 것이다. 자, 면세사업자야. 네가 비록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요거 좀 국세청에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뭔데요 나으리? 너 사올 때 부가세 떼었냐 안 떼었냐? 저 떼었죠. 그래 그거 좀 신고 좀 해줘. 네가 누구한테 얼마 사왔는지 그걸 신고해주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누구의 뭐를 파악한다? 오리온의 매출세액을 파악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협력 의무입니다. 국세청에게 협력해주는 의무고요. 그 외에도 우리 8절에서 배우시는 대리납부 의무라는 이 두 가지의 협력 의무만 있습니다. 자, 사업자 여부라고 해서 영세율은 부가세법상 당근 사업자고요. 거기에 비해서 면세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일에 역진성이 뭔지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구두로 끝낼게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역진성은 뭐냐면 공평성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법은 세율이 몇 개 있더라? 법인세법 세율 몇 개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다 표에서 주어주는데 법인세법은 2억까지 10%, 200억까지 20%, 200억을 초과하면 22%로서 3개 세율이 있는데 소득세는 세율 몇 개죠? 무려 5개인 거 아시죠? 1200까지 6%부터 해서 최고 세율 1억 5천 넘어가면 무려 38%의 최고 세율이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부가세는 세율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역진성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소득세는 조금 번 사람은 6%만 세금 내고 많이 번 사람은 38%를 세금 내니까 나름대로 공평하다고요. 조금 버는 사람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니까. 여기에 비해서 부가세는 조금 벌더라 많이 벌거나 내가 뭐 하나 사 먹으면 10% 내니까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걸 역진성이라고 해요. 부가세의 가장 큰 단점은 역진성이라는 건데 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잘 들어보시죠. 역진성을 완화하려면 부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나 부자들이 쓰는 골프채 있죠. 골프클럽 이런 사치품부터 면세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누구나 먹어야 하는 생필품부터 면세를 해줘야 합니까? 당연하지만 생필품부터 면세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부자들만 쓰는 것부터 면세를 해주면 더욱 역진성이 강화되고 우리나라 민중봉기가 일어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역진성은 일반적으로 사치제가 아니라 생필품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면제해 주는 건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써 있을 겁니다. 자, 37페이지에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37페이지에 영세율 적용 대상자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이 사람들 누가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느냐? 동그라미 1번에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 포함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그런 걸 보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얼마가 안 나와야 합니까? 연간 4,800이 안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수출을 한다고 봅시오. 그럼 수출 한 번만 해버려도 아마 컨테이너 박스에 몇 개 실어 가시면 영세율,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넘어가실 거니까 이게 간이과세자가 포함은 되지만 실제 그러긴 쉽지 않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안 돼요. 동그라미 2번 써있죠.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한데 단 면세폭이라고 이따 배우시는데 그걸 하시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세폭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쌀을 파시던 분이 이번에 그 쌀을 외국에 수출하게 돼요. 그럼 이게 영세율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세폭이 가능하고요. 3번에 보시면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영세율 적용 가능하십니다. 거주자 외국법인 영세율 적용 가능해요. 그리고 4번이 가끔 함정으로 많이 나왔는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상호 면세율에 따라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뭔가를 수출을 하게 됐대요. 그 사람한테까지도 과연 영세율 적용해 줘야겠냐 이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거꾸로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잠깐 일시적으로 멕시코나 아니면 뭐 코스타리카 이런 남미, 중미에다가 수출할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영세율 적용해 줄래?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이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해도 영세율 적용해 줄게. 이거를 상호 면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개 나라랑 상호 면세주의를 맺고 있습니다. 그 밑에 챕터 3.1의 영세율이죠. 1번 보시면 수출 제한이라고 해서 직수출 외에도 외화 획득이 가능하면 영세율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수출이 워낙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직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과 관련된 다른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외화, 달러 같은 걸 획득만 해오시면 심지어 우리나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봐줘서 영세율을 적용해줬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부터 표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직수출 대행 위탁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반가로 1번의 직수출인데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하는데 무상반출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상반출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는 견본품은 안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무상반출도 영세율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실은 이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무상반출은 상대방한테 돈을 안 받는다는 소리인데요. 어차피 영세율은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나 안 받으나 매출세액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반출도 영세율에 잡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견본품은 안 돼요. 견본품은 면세율 될 수가 없어요. 영세율 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견본품은 알다시피 제가 상대방한테 샘플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아예 안 받아서 아예 어디에 못 끼더라? 재화 공급에 낄 수가 없으니까
견본품을 해외로 몇 개 보낸다고 해서 영세율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별제도 이거 중요합니다. 별이 너무 작죠. 근데 좀 큰 별 가져오려고 했는데 큰 별이 없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영세율에 견본품은 들어가지 않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몇몇 학생들이 우리 좀 더 공부할 때 많이 좀 눈에 확 띄어 보이게 좀 해달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에다 올린 학생들이 있길래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 준비해봤으니까 졸릴 때 한 번씩 보시면 확 기분이 확 요거 별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뭐 원하시면 다른 색별도 있는데 무슨 색 좋아하세요? 빨간색 주는 거 좋아하세요? 빨간색 좋아하세요? 빨갱이신가 봐요? 아니면 파란색 좋아하세요? 뭐 원하시면 별 많이 붙여드릴 테니까 제가 별 붙여드리는 거 반드시 잘 복습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의 반가로 이번에 대행 위탁 수출인데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위탁을 하죠. 여러분 종합상사, 무역상사 아세요? 요새는 내가 영어 잘하니까 굳이 우리 회사에서 바로 수출하면 되지. 예전처럼 영어를 못해서 종합상사나 무역상사를 끼고 판매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생산업자, 즉 삼성전자가 수출업자, 즉 무역상사한테 위탁을 하면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수출품 생산업자인 삼성전자는 당연히 영세율 적용받고요. 얘가 주인이니까. 동그라미 2번 수출업자인 무역상사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우리나라 대행 수수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대신 수출해줬으니까 수수료네. 이 대행 수수료는 일반 우리나라 국내 거래이므로 10% 과세가 되는데 이건 너무 쉽죠. 쉬운 얘기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중개무역 방식 등인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기출문제에서는 중개무역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수출, 위탁 가공을 위한 원료의 반출 등을 아직까지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물어보진 않았었습니다. 이건 안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글씨들은 그냥 읽으면 대단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주 1번에 중개무역 방식 등의 사례가 뭔지를 써놨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드렸거든요. 양가로 1번의 중개무역 방식은 외국 일본의 주문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회사가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원래 내가 일본에 바이어가 있어요. 걔가 어느 날 나한테 원목을 좀 수출해 달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원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 못해라고 하려고 하다가 걔가 워낙 중요한 바이어니까 인도네시아라다 내가 수배를 해요. 인도네시아 수배해서 야 나무 좀 나한테 줘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로 나무를 한번 수입한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서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잡아가지고 이 배를 가지고 바로 일본에 갖다 주는 것을 즉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양가로 2번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불러서요. 이거는 국순당의 백세주를 미국의 유통업체에게 위탁한 후 미국 유통업자의 판매액 내에서 대가를 수령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순당, 예전에 백센주를 많이 팔았던 국순당이 미국에도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으니까 거기다 국순당 백세주를 팔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사세가 크지 않아서 미국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기가 좀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유통업체를 주류업체를 딱 쥐고 있는 큰손인 브라이언 아저씨, 제가 그냥 항상 브라이언밖에 안 나옵니다. 브라이언 아저씨한테 한 10,000병을 갖다 주면서 이거 좀 팔아주세요. 미국 전역에. 이 사람이 한 7,000병을 팔아준 겁니다. 그러면 7,000병까지만 결제하고 7,000병까지만 영해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외국 인도 수출은요. SK 주유소 알죠?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데 정유사가 중동에서 수입한 기름을 상해 앞바다에다가 배를 유주선을 둥둥 띄워놓고 있다가 상해에서 나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하면 바로 그 외국에서 인도해 버리는 것을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위탁 가공 무역은 뭐냐면 해외 OEM처럼 중국에서 옷을 가공하도록 원단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만든 옷을 외국에서 판매해 버리는 것을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전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쌌으니까 수탁 가공 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수탁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근데 요새는 우리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우리의 원재료, 즉 원단을 중국에다 보내주면 중국에서 알아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또 제3국에 팔거든요. 이거를 바로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거죠. 중국에 가공무역. 내용을 보시면 해외 OEM처럼 중국에서 옷을 가공하도록 원단 등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만든 옷을 바로 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 다시 읽어보시고요. 참고로 이 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뭔지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기출문제 수준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3번에 내국 신용장 수출인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게다가 올해 또 개정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일단은 38페이지에 주 2번에 내국 신용장의 거래 구조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내국신용장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현대차라고 할게요. 이제 이마트 그만하고 여기에는 해외에 있는 그 수출상,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상, 얘가 수입상이겠네요. 브라이언, 미쿡에 있어요. 그럼 현대차는 여기 현대모비스한테서 부품, 자동차 부품이나 원재료를 2천만 원어치 사와요. 그리고 부가세는 2천만 원에 200만 원 포함해서 2,200만 원 결제합니다. 이런 건 이제 워낙 많이 봤죠? 그리고 얘가 이제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3천만 원에 수출하고 대신에 얘한테는 3천만 원의 부가세 포함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온다? 못 받아온다? 못 받아온다고 그랬죠. 못 받아온다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현대차는 언제나 매출세액은 0이요. 매입세액이 200원이니까 언제나 200만 원에 납부가 나와요? 황금만 나와요? 황금만 나오죠. 이거 국세청이 생각하니까 좀 웃기더래요. 야, 현대차야. 너는 왜 항상 현대모비스한테 200원 떼이고 돌려받고 200원 떼이고 돌려받고 하냐. 귀찮으니까 이제 이거라도 영세율을 해주마. 아니 국세청 나으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대차하고 미국에 있는 수입상인 브라이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서류 하나가 체결이 돼요. 이거를 마스터헬시라고 불러요. 마스터헬시.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실무하시다 보면 제 얼굴 떠오를 거예요. 제가 다 소개해드렸잖아요. 마스터헬시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이거를 원신용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국제거래에서 마스터헬시는 상당히 중요한 증빙입니다. 마스터헬시가 있으면 브라이언과 현대차가 서로 수출 수입을 한다는 매우 강력한 징표입니다. 저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만들면 안 될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신용장을 파생해서 내국에 봐서만 쓴다고 해서 로컬 LC라는 걸 파생을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수출하는 셈이에요? 얘가 얘한테 수출하는 셈이니까 현대모비스의 매출액에도 세액을 붙인다 안 붙인다? 영해세액을 해준다. 이게 내국신용장의 취지인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너도 좀 덜 좀 먹어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내국신용장이 중요해진 이유 하나가 또 있죠. 내국신용장은 지금 잘 보니까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까지는 한마디로 국내 거래예요. 해외 거래예요.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거든요. 근데 특별히 영해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는 원래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영세율로 주고받으면 좋은데 처음 둘이 거래할 때는 서류도 미비하고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일단은 10% 세율로 끊은 다음에 이번 기 끝나고 25일인 7월 25일까지만 잘만 내국신용장이 발급이 되면 이게 다 영세율이거든요. 근데 2014년까지는 플러스 20일까지여서 7월 20일까지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2015년부터 7월 25일까지로 5일이 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일 든 거.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어디에 있냐면 38페이지 주 2번에 있습니다. 38페이지 주 2번에 꽃표시 보시면 현대차가 수출 시 영세율 적용받으면 현대모비스로부터 징수당한 매입세액 200을 환급받게 됨.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향후 환급받을 것이므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때에도 그때부터 미리미리 내국신용장을 발행해서 영해세율을 적용했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규정이고요. 다시 37페이지로 가서 조금 더 이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땡마크 보시면 내국 신용장인데 구매 확인서도 똑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걸 구분하셔야 하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인데 언제나 이런 단서가 달릴 텐데요. 금은 제외입니다. 금지금 제외. 그 다음에 두 번째 땡마크가 바로 개정세법인데요. 재화 공급 후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이걸 소위 사후 발급이라고 하거든요. 사후 개설 또는 사후 발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에서 이제 20일에서 25일로 닷새가 늘었습니다. 25일 이내에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또는 내년 1월 25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설된 경우에는 영해세율을 적용해 주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자,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26일째부터는 10% 과세 거래가 되니까 반드시 이항이면 그 전에 발급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땡마크 보시면 이게 되게 강력한 얘기인데요. 재화가 공급된 이유, 즉 현대모비스가 현대차한테 재화를 공급한 이후에는 해당 재화를 실제로 현대차가 수출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돼 있죠.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땡마크에 보시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 신용장은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 군납계약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끼 있는 현대차가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영세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따 배우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가 아니라 주한미군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영세율이 되긴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영세율을 보시는 것처럼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것. 처음부터 로컬 LC가 서로 둘 사이에 발급된 게 해외 수출용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목적으로 써지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 대사가 아니라 외교관이 쓰겠지라는 이유로 영세율이 됐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까칠한 문장이죠.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문장이 실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자, 그리고 계속 보면 38페이지 첫 번째 땡마크 보시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자기 이름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서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언제나 그 거래에서는 수탁자는 가운데 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양가로 4번의 기타를 보시면 반가로 1번 수탁가공 무역에 사용할 재화도 영세율 적용해 주는데 밑에 있는 주 3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탁가공에 사용할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받기 위한 조건인데 자, 보다시피 왼쪽 서류부터 그림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게 루비똥 가방이죠. 루비똥이 지금 뭐 이탈리아에 있나요? 영국에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걔네들이 자 1번 화살표 따라와 보세요. 사업자인 나와 박스 보시면 일단은 외국법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합니다. 즉 내 입장에서 한국에 있는 내 입장에서 외국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왕이면 나중에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수령해야만 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참고로 외국한 은행이라는 것은 외환은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대부분 외국한 은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외국한 은행이 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 나는 가죽업자인데 루비똥이 시키는 대로 나의 가죽을 우리나라에 있는 가방 전문 제조업자인 지정사업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래예요? 수출 거래예요? 당연히 여기까지 우리나라 거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지정받은 가방 제조 사업자가 이걸 원단으로 해서 나중에 뭐 하게 된다? 그 유럽에 있는 루비똥에 납품을 하게 될 테니까요. 어차피 언젠가 한번 영세율인 거 지금 사업자인 가죽업자가 그 지정사업자인 가방 제조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이걸 영세율로 적용해주는 엄청난 특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표 올라가시면 양가로 4번의 기타에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죠. 코이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도 어차피 다 해외 원조로 나갈 확률이 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영해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는 게 이 규정의 취지겠습니다. 자, 39페이지 가죠. 39페이지부터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국외 제공 용역 및 외국 항행 용역. 외국 항행 용역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좀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국외 거래이므로 우리나라 부가세 과세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역 제공은 속인주에 따라서 즉 사람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인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지인 사업장이 국내인 경우에는 영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용이라고 해서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2번 보시면 국외에서 국내로, 3번 보시면 국외에서 또 다른 국외로 이렇게 수송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그 부수제와 용역까지는 다 이제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용이라고 해서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사례 좀 볼까요? 사례. 다음과 같이 현다이 건설, 이거는 국내에 본점을 소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과세권이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라고요. 얘들이 부동산 임대 용역하고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 과연 영세율로 되느냐 아니면 과세가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배워보시는 겁니다. 자, 케이스 1 보시면 현다이 건설이 인도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 중입니다. 우리 첫날인가 배웠는데 부동산 임대 용역은 소재지 사업장이 어디가 되는 거죠? 법인 등기부예요, 부동산 등기부예요. 이 부동산 등기부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부가세에서는 과세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과세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근데 케이스 2를 보시면 현다이 건설이 인도에서 다리를 건설 중인 현대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에 소재지가 납세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VAT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국법인인 현대건설을 하더라도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바로 영세율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기타죠. 양가로 1번 대사항공 혼자 보시고요. 양가로 2번 수출제와 임가공유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있을걸요? 40번, 40페이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까부터 이 강의를 지켜봤는데 말이야. 나는 여기 있거든, 여기. 나는 임가공업자예요, 임가공업자. 참고로 여러분, 임가공업자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청업체라고요. 근데 하청업체가 내가 현대차한테 막 재고나 물품을 파는 건 아니에요. 하청해 주는 건. 왜냐면 그러면 나는 여기 현대모비스자리랑 똑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걸 막 하청업체에서 조달해 준다는 게 아니라 보로 주로 인력을 조달해 줘 가지고 그 인건비나 이렇게 조금 청구하고 이런 회사를 보통 이제 인건비로 뭔가 하청을 해주는 거, 용역해주는 걸 인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인가공업자가 현대차하고 소위 직접 계약을 해요. 직접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 도급 계약을 하면 결론적으로 인가공업체가 현대차에게 직접 도급한 거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재고가 있는 회사니까 부품에 대해서 정상으로 내국 신용장을 발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으로 가서 떼어주기만 하는 데니까 내국 신용장 발급이 힘들까 봐요. 힘들어서 별 수 없이 그냥 직접 공급 계약만 했어요. 그러면 나인 인가공업자도 현대차에게 물건 파는 게 영세계요, 면세계요. 영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영세죠. 왜냐면 그 지위가 나나 현대모비스나 똑같은 지위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세율을 적용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가 이번에 오바했습니다. 어라? 나도 잘만 하면 영세율이네? 이번에는 내국 신용장 업체한테 내가 한번 뭘 판매해보자, 인가공을. 자, 이렇게 하면 미안하지만 이거는 영세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수출업자하고 직접 도급 계약을 맺자는 거지 수출업자 이외의 사람들하고는 계약 맺어봐야 그냥 10% 과세가 되는데 그 말이 어딨냐면 꽃표시 1번, 2번에 써 있고요. 오른쪽 세로에 박스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당연히 영세율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쟤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당연히 영세율 적용되는데 2번 내국신용장을 미개설하면 보시면 현대차와 직접 도급 계약한 것만 영세고 현대모비스 등 이런 내국신용장 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한 것은 10% 과세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요. 얘랑 계약을 해야 영세율이 되고 얘랑 계약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10% 과세가 되니까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됐죠? 주 2번. 이것도 아까 둘 사이에 실제 수출했는지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얘와 얘 사이에 보다시피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가공업자가 사업자가 자신이 인가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굳이 부가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관세를 발급하면 다시 10%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보죠. 그러니까 내가 얘랑 거래한 거는 영세율 적용받으려고 거래한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10%로 세금관세를 발급하면 당연히 10% 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바보 되기 쉽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가십니다. 다시 앞장으로 가면 3-39페이지에 양가로 3번이죠.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일정한 업종 등의 요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재화의 경우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 사업에 사용돼야 합니다. 이거 과세 사업에 사용돼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용역의 경우는 사업 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의 기타 용역, 가로 열고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되지 않음. 즉 영세율이 아닌 10% 과세만 여기다 이제 용역 경우는 일정한 업종 등의 요건이라고 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내가 신촌에서 뭐 하고 있냐면 부동산 임대업 상가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발음이 좀 어눌한 외국인들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뭐 연세어학당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사업 좀 해볼까 해서 사장님 이 상가 좀 월세를 빌리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왔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았다고 해서 주인장이 상대방한테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 달 말부터 나한테 이제 1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갑자기 그 연세어학당 학생이 선생님 제가 아직은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원화밖에 없고 달러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나한테 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앉은 자리에서 외화를 획득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입니까? 수출이냐고요? 영세율이냐고요? 그건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39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사업 서비스업이나 무형재산권 임대 등 몇 가지 기타 용역에 대해서만 이런 걸 영세율 해주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업, 제가 지금 신촌에서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은 아무리 봐도 이 용역에 열거가 안 돼 있으니까 10% 과세입니다. 됐죠? 다시 동그라미 1번 재화는 내 업종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요건만 맞으면 영세율입니까? 보다시피 이 요건만 맞으면 영세율인데 이제 뭐 이게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 이 요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과세 사업에 사용해야만 영세율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세율은 해외로 뭔가 물건이 나가고 수출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안 하는데 보시다시피 양가로 1번의 일반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요. 보면 양가로 1번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고 있죠. 이런 경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다음 거래들은 성격상 국내 거래의 성격이 강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첫 번째,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저 직접 도급계약 한 거 있잖아요. 저 인가공유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어요. 단 세율은 0으로 해야겠죠. 영세율이니까. 그리고 3번 보시면 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소위 코이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유럽에 가서 구호활동 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를 거기다 줘버리거나 하면 이것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거래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4번 국외 제공 용역인데 용역을 제공받는 자, 즉 현대건설이 국내 사업장에 있는 내국인, 국내 사업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면 이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정도가 영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유고요.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 영세율 첨부서류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다분히 상당히 뭐라고 얘기하죠?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굳이 이거는 뭔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면세 나오는데요. 면세가 조금 더 간단하긴 한데 면세는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